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선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처리하려고 한 그동안의 행보 때문인데요. 오늘은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놓고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들이 검찰 조서 일부가 잘못됐다는데도 이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원님 재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엄하게 보는 추세를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첫 소식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들어가려면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꺼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답변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맞는 답변이 많습니다. 본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헌재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초법적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원님 재판식 판단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50분 만에 끝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론을 종료하고는 선고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변론은 오늘까지 포함해 2번만 열렸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재개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 자격이 쟁점이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 권한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본회의 표결 없이도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규정의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국회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 본회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진술서 등으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법리 논쟁이 치열하지만 헌재는 오늘로 변론을 종료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을 온 친윤계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걸 국민이 알게 됐다며 이번 주 변론이 끝나더라도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청년층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관련한 말도 있었다는데 장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위해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인 전직 특전사령관과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신빙성이 흔들렸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와 같은 지시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증언 내용이 바뀐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또 변론 과정에서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헌재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대통령 권리 상황을 오래 둘 수 없으니 신속히 판단하려는 게 아니겠냐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년층의 탄핵 반대 집회 관련 발언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구속 후 현역 의원들을 세 차례 만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인 접견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헌재가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여당과 보수 집회 참가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공정한 심판자로 존중받아야 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옵니다. 여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 때 재판관 이념적 성향에 따라 4대4로 갈린 것이 의구심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건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헌재는 계엄군 관계자들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했던 증언들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럴 바엔 왜 증인들을 선서까지 하게 한 뒤 헌재 심판정에 세우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 게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오늘 논란이 된 건 이 윤 대통령 측의 불리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앞서 변론기일에 출석한 증인들 중에서 일부가 증언 과정에서 정정하겠다거나 검찰 진술 내용이나 다른 관련자의 진술 진위 확인을 회피한 대목 때문입니다. 싱크 듣고 오시죠. 소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네, 윤 대통령 측은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근데 헌재가 증거로 채택을 하면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이 전부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증거로 채택하면 재판부가 그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인정 여부는 진술이 일관됐는지 또 다른 사람 진술과도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오늘 헌재 공보관도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한 이유는 뭐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엄격한 사실 입증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가져오면 헌재 심판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가장 비판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선택적으로 속도를 낸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앞서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에 여는데요. 그 뒤에 청구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는 벌써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지난 3일 선고를 하려다가 놓친 쟁점 때문에 변론을 한 차례 더 연 건데요. 이것도 헌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공백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또 국정공백 최소화가 목적이라면 한덕수 총리 사건은 왜 더디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비판에 휩싸이는 이유가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오는 20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원래 열기로 했던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런지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의 관할 쇼핑에 해괴한 사법입법에 법을 어긴 체포영장 집행.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 등을 빼도 구속기한은 25일 밤 12시까지였다며 검찰이 기소한 26일엔
이미 풀려났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메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초기 진술이 오염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제 메모를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시한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내일까지였는데 재판부는 오는 20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는 보석과 달리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더 자세히 따져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같은 날 열리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세 번째 시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인권위 건물을 한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인권위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검문하기도 했다는데 왜 그런 건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 이들은 한때 전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던 14층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열공! 선생님 내려가세요. 부정선거 존재한다! 영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로 승강기를 막는가 하면 출입자들의 신원과 용무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 김정은 위원장 욕을 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려가요, 약속 안 지시. 더 이상 계시면 업무 방해예요, 업무 방해. 내려가. 1층 로비에선 취재진과 야당 의원에게 욕설과 야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선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가들 사이 큰 이견이 있다는 의견과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두 번의 파행 끝에 인권위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일부 수정 의결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자 해당 집회와 거리를 도왔던 국민의힘에서 참석을 검토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집회에서의 발언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는데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찬성 집회의 10배였는데 보도된 양은 이와 맞지 않았다며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집회의 규모와 광화문 집회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의 차이가 컸고 공적인 전파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상파는 이것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반대 집회에 극우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극우몰이에 일부 언론이 적극 동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집회에 거리를 두었던 의원들도 다음번 집회에 나가보려 한다. 전광훈 목사 집회와는 다르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틀째 공식 언급을 피했습니다. 주말에 대구 집회 모임과 관련해서 권 원내대표는 어제 중진만찬에선 집회에서의 발언과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과도한 발언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선 탄핵 반대 주장이 계엄 정당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누구보다 민주당이 중요시하는 가치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말 5.18 민주광장에서 열려고 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광역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극우 집회를 용납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는데 탄핵에 반대하면 극우인지 판단의 기준이 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유튜버 안정권 씨. 안 씨는 최근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개신교 단체가 신청한 탄핵 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나치까지 언급하며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를 최대한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라며 경찰이 제한하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고, 정치 논리에 따라 기본권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특정 진영은 집회를 하면 안 된다, 불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바로 내로남불 아니나요? 강 시장의 글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탄핵 찬성 집회가 광장에 예정돼 있어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조례에 근거해 집회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호합니다. 여한이 없이 목소리를 정갈하게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공정하지 않나.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광주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은데 과거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집회가 불허됐을 때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2030 세대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장이 여당 소속인 구미시는 시립공연장에서 예정된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이 씨 측은 정치적 선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거부하자 대관이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구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광주에서 예고된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시가 불허한 것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당연하다고 반응했습니다. 5.18 그 신성한 그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만약에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은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여당에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2030 청년층의 집회 참석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나와 논란입니다.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보수 성향 청년들에 대해 사유는 없고 계산만 한다며 고립시켜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는 고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 계산만 하지.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고립시켜야지. 국민의힘은 운동권 586 세대의 비뚤어질 선민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우클릭 행보를 반영하듯 여러 차례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동안 언급했던 것과 결이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 대표가 오늘은 오히려 주 4일제를 꺼내들기도 했는데 이 대표 연설 내용 먼저 신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하자 여당석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대표는 44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성장이 분배의 전제 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만 28차례 사용했습니다. 공정한 성장으로 성장 동력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했던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산성 향상으로 최종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며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꺼내들었습니다. 여당에서 말을 바꿨다는 취지의 항의가 나오자 이 대표는 원고에 없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 대표는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지만 여당에선 이재명식 먹사니즘, 잘사니즘의 실체는 민노총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한 직후 본회의장에선 이 대표 본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안은 해당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여야에서 쏟아지는 개헌 압박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제안에 여당에선 고성이 나왔습니다. 일체포특권 보기는 어떻습니까?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본인이 1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때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할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이것이 입법이 되면 저희는 1호 국민 소환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민 소환에 나설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법조계에선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란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 소환제가 상대당 의원을 향한 정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성립 요건인 5만 명보다 많은 8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 성장이란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우클릭인지 좌클릭인지 오히려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정치권의 뒷얘기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대표 연설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공정성장 이런 단어던데 분배와 성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은 겁니까? 네, 이 대표는 최근 지금은 나누는 것보다 성장이 시급하다면서 우클릭 행보의 시작을 알렸었죠. 그런데 오늘 연설은 최근 며칠간 보여왔던 이 대표의 행보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이자 분배 담론의 한 축인 기본소득도 재검토를 고민하겠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당 기본사회위원장까지 내려놨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추경을 위해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는 추경 30조 원을 제안을 했는데요. 발언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민주당 자료를 보면요. 그 가운데 3분의 1, 10조 원가량을 민생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연설에서 특정 항목을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검토하겠다고 한 거였고 민생지원금 역시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강조점을 바꾸는 이 대표 특유의 화법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당에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치킨 먹는 채식주의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파 하나가 아주 또 눈에 띄는 게 있긴 했던데 말이죠. 그런데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여기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를 의식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뛰어넘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당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 확장 사이에서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이 아니라 경찰의 비공식 추산인데 당초 신고했던 4천 명보다 10배 넘고요. 부산 집회 때보단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여론이라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고무된 분위기가 당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탄핵 반대 여론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당 지도부로선 실제로 조기 대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중도 확장으로 급선회할 수 있을지가 딜레마의 상황입니다. 단순히 외연 확장뿐 아니라 당내에서 공존하는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세력의 통합조차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 차원에서 뭐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집회 가더라도 발언 주의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예상과 달리 커지면서 참여자들을 단순히 극우 세력으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야권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헌재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전에 가까운 후유증이 나올 거란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헌재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까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서로 반대쪽에서 수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재도 정치권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앞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오늘부터 보복 관세를 시행했는데 미중 간 2차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입니다. 슈퍼볼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 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간 10일 발표하겠다고 말합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백악관은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고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선 현지 시간 11일이나 12일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거의 즉시라고 했는데 대상으로 거론되는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Größter diplomatischer Vorsicht und wir können in einer Stunde handeln als Europäische Union. 중국은 오늘부터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엔 15%, 원유와 농기계 등엔 10%의 추가 관세를 물렸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자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결정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양측 간 이렇다 할 대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타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중국산 저가 철강에 밀리는 상황에서 미국 수출문까지 좁아지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철강 제품을 실어 나르던 롤러 테이블은 멈췄고 거대한 공장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폐쇄된 포스코 일선제 공장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휘청대는 철강업계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덮쳤습니다.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은 12%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수출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는 관세 대신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은 것처럼 협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익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계가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다른 제품들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장 높은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대미 무역 흑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산업인데요. 100억 달러 정도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을 겨냥하고 있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같이 있었던 교사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대전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이 학교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8살짜리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해가며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학생과 함께 있던 40대 여성 교사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했다며 자백했다고 밝히고 수술이 끝나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복직한 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불법 고리대금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들을 노린 신종범죄가 등장했습니다. 고리 사채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가정집에 들어선 사복경찰이 반바지 차림에 문신을 한 남성에게 신원을 묻습니다. 본인이 민과장 아니야? 본인이 민씨잖아요. 집안 곳곳을 수색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을 비롯해 검거된 일당 4명은 고리 사채 피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 이상 낸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무수 느낌으로 받은 금액의 이제 몇 퍼센트, 20에서 50% 사이를 이제 다시 드렸죠. 제가 입금을 받고 나서. 인터넷 등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는데 의뢰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협박도 했습니다.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는 피해자 휴대폰 내부에 있는 가족의 정보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봤던 거죠. 일당은 불법 대부업체들을 협박해 이자를 되돌려받았는데 과거에 본인들도 불법 대부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천에서 활동한 일당 4명 외에 충남에서 똑같은 범행을 한 1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최고 연이율 2만%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 65명과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공급한 일당 16명도 검거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울산에서 불이 붙기 쉬운 인화물질이 대량으로 담겨있던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탱크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대형 유류 저장 탱크 위로 커다란 화염이 솟구칩니다. 지상에서 물대포를 쏘고 하늘에선 헬기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유류 탱크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 건 낮 11시 15분쯤. 갑자기 쾅 하면서 한 6, 7 정도 되는 지진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앞에는 여기 보니까 뭐 유리창이 딱 파손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폭발 충격으로 탱크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는데 1명은 숨지고 1명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탱크 상부에서 그 탱크 해치를 열고 그 탱크 내부에 양이라든지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 중에 있었던 거로. 폭발한 탱크 안에는 160만 리터에 이르는 인화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 다른 탱크로 화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바닷물을 끌어쓰는 대용량 방사포까지 동원해 3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대용량 방사포에서 폼도 많고 큰 용량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유류 탱크 표면을 신속히 덮을 수가 있어서
소방당국과 해경은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부산에선 한 남성이 은행을 털려다 특공대 출신 은행 고객에게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진짜 총을 든 것처럼 행동했는데 알고 보니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검은 비닐봉투로 감싼 무언가를 휘두르며 창구 쪽으로 다가가자 직원들과 고객이 놀라 우왕좌왕합니다. 주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다 나와라고 했었고, 저한테는 이제 캐리어를 주면서 5만 원권을 담아와라고 했어요. 은행 한켠에 고객과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캐리어를 전달하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달려들어 남성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며 넘어뜨리자 다른 사람들까지 가세에 제압합니다. 은행 강도를 2분 만에 제압한 고객은 과거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뭐 그런 상황, 그런 행기 있었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황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비닐봉투 안에 든 건 황당하게도 권총이 아닌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에 대해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낮에 길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을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경찰관이 쫓아가 봤더니 전화 금융사기 수거책이었습니다. 1억 원 넘게 가로채려던 상황을 현장에서 막은 겁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갈색 코트를 입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누군가를 만나 흰색 봉투를 건네받고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다른 남성이 봉투를 건넨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묻더니 아까 그 남성을 불이 나게 쫓아 뛰어갑니다. 지하철역까지 쫓아 들어간 남성은 망설임 없이 추적을 계속합니다. 계단의 전력 질주에 앞질러 온 경찰관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잡힌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잡은 남성은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허모 경위는 돈봉투를 건넨 60대 여성이 검찰 금감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하자 사기를 직감했습니다. 수거책이 건네받은 돈은 수표로 무려 1억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 직원이 통상적으로 그런 행위는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나타나는 행위니까 사건 끝나고 난 뒤에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직원이 보상을 안 받겠다. 경찰은 수거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또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학교나 직장 급식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음식을 만드는 조리 로봇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과 매캐한 연기 같은 사람에게 유해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대중화 흐름에 발맞춰 정부가 조리 로봇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로봇이 펄펄 끓는 기름 안에 손을 담궈 닭고기 튀김망을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조리사처럼 튀김이 들러붙지 않도록 흔들어주기도 합니다. 로봇 팔에 달린 집게손만 바꾸면 국물과 탕 조리도 가능합니다. 설렁탕이 담긴 뜨거운 뚝배기를 이렇게 집게손이 달린 국탕 로봇이 화상 사고의 우려 없이 옮기게 됩니다. 조리 로봇이 이 회사 사원 식당에서만 매일 500여 명의 점심을 책임집니다. 조리 로봇은 대량 요리가 가능한 데다 화상이나 연기 흡입 같은 문제도 없어 학교 급식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리 로봇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리 로봇에 대한 소비자 신뢰, 그리고 또 국제 경쟁력도 더 앞으로 높여가야 될 과제인데요. 조리 로봇에도 식약처 인증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기기의 어떤 디자인적 구조나 그런 부분에서 청소가 쉬워야 되고 오염물이 쉽게 누적되지 않는 그 구조가 기본적인 이 인증의 모티브입니다. 국산 조리 로봇의 수출 효과도 기대되는 가운데 급식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민주당에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를 향해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의 안이함을 오늘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친명계의 소위 대선 책임론을 처음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조금 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또 수준 낮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윤 정부 탄생에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으로 51%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명계에선 친명계를 향해 포용의 언어를 당부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하도 욕을 먹어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친명계에선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내일이면 퇴임한 지 3년이라며 이제 와서 후회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러시아 파병 후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북한이 지난해 평양 상공했던 무인기를 놓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사태와 무인기의 연관성에 대해 여러 의혹이 나오는 틈새를 파고든 걸로 보이는데 이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그동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북한이 최근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비공개 회의 중 관련 대책이 논의된 걸로 안다며 그동안 수차례 무인기 도발을 감행해온 장본인이 적반하장식 대응을 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산하의 이카오는 민간 항공기 수송 체계를 조율하는 기구로 항공 위험 요소가 있으면 관련 조사도 진행합니다. 1987년 칼기 폭파 사건과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규탄 결의를 발표했고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땐 우리 정부가 이카오의 조사 요청을 검토한 바 있는데 북한의 조사 요청은 처음입니다. 조사 여부는 이카오 사무국이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단 파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제 거꾸로 과거에 그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이라던가 칼기 사건 같은 것도 거꾸로 이제 조사를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 내 탄핵 정국을 활용하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 슈퍼볼을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관했습니다. 경기장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효과 때문인지 환호를 몰고 다니는 스위프트가 이번엔 야유를 받았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딸과 손자와 함께 관중석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 경례를 합니다. 경기장에 내려가 현장 요원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트럼프는 슈퍼볼 경기가 국가의 영혼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It's an iconic day. It's going to be a great game, two great teams, and let's see what happens. 같은 시간 관중석에선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경기를 봤습니다. 연인이자 캔자스시티의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를 응원하러 온 건데 전광판에 스위프트가 크게 잡히자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열광적인 환호가 나왔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대선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는데 일각에선 트럼프의 지지층이 반감을 표출한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를 놓치지 않고 뒤끝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스위프트가 야유받는 영상을 공유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충신이죠. 위징은 백성을 물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동대구역 집회는 대구에서 열린 집회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집회에 모인 시민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한 유튜버는 훗날 후배 세대가 우리들에게 뭘 했냐고 묻는다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노라고 대답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수 집회인데도 젊은이들이 많이 호응하는 건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를 두고 퍼주기, 포퓰리즘이 먹히는 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2030 세대는 워키즘, 정치적 올바름 같은 이데올로기적 멋있음으로 또 포장을 한 4050 세대를 배부른 꼰대라고 여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금 살포하는 식의 현재의 흥청망청이 자신들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걸 잘 안다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용솟음 치고 있는 민심의 물결이 어디로 향할지, 갈등의 끝이 어딜지 한치 앞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주권 가진 국민들이 참여하잖아요.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겁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홍준표 대구시장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통합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 정신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물꼬를 바꿨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거세게 규탄했지만 동시에 평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려야 할 자유와 평화의 정신입니다. 2월 10일 앵커 칼럼 오늘 민심은 천심이었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한파의 끝이 보입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남아있고요. 내일 아침까지 영하 10에서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벌써 수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춘천과 안동은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과 대구 9도로 오늘보다는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내일 밤 전남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정월대보름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